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시애틀 외곽의 한 평범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파이팅, 아이고, 귀여워. 처음엔 장난처럼 보였던 이 낯선 외국어 놀이는 어느 순간부터 교실 분위기를 바꾸고 아이들의 표정까지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력했던 학생들, 말이 없던 아이들, 웃음을 잃었던 교실이 단 세 음절짜리 한국어 표현 하나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변화의 시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특수학급의 한 젊은 교사, 그리고 은퇴를 앞둔 60대 백인 교장의 작은 결심이 결국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과연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어는 왜 미국 아이들의 마음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마거리 틸러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에 위치한 윈터크릭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현재는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는 64입니다. 얼마 전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학교 복도에 홀로 앉아 있던 한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가 특별히 더 문제 많은 곳은 아닙니다. 미국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저희 학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엔 점심시간이면 식당에서 웃음소리도 들리고 운동장에서도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풍경이 흔했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거나 조용히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학급 모임을 자주 열기도 했고 학생 자치 프로그램도 강화해 봤습니다. 교사 회의 시간에는 늘 요즘 아이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은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이젠 뭘 해도 소용없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렇다고 저희 교사들이 열정이 없는 분들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밤 늦게까지 수업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어떤 분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면담을 자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노력들이 아이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자는 듯한 태도로 교실에 앉아 있었고 감정의 표현은커녕 기본적인 인사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단순히 디지털 기기의 과잉 사용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아이들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더 깊은 곳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길 원했지만 그걸 표현할 언어가 없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저는 복도 끝 특수학급 교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웃음 소리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고 문틈 사이로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엘리 김 선생님이 있었어요. 엘리 선생님은 특수학급을 담당한 지 이제 겨우 2년 정도 된 아직 풋풋한 젊은 교사입니다. 아시안계이고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놀이는 한국 드라마 표현 따라 하기였어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파이팅. 넌 할 수 있어. 아이고, 왜 이렇게 귀여워. 아이들은 처음엔 쑥스러워하더니 곧 따라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웃기 시작했죠. 어떤 아이는 괜찮아라는 말에 눈물이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이 웃고 있다니 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엘리 선생님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드라마를 보다가 우연히 아이들에게 해보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솔직히 이게 단순한 놀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잠깐 반짝 웃다가 금세 또 무기력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변화는 지속됐습니다. 특수학급뿐 아니라 일반 학급의 몇몇 아이들도 파이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이가 괜찮아? 하고 친구에게 묻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 짧은 단어들이 어떤 감정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말로 하기 어려운 위로나 응원이 그 두세 음절의 말 안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죠. 제가 감동했던 이유는 단지 아이들이 한국어를 흥미롭게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언어가 그들에게 새로운 정서적 도구가 되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말을 잘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 언어라면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라고 느낀 것 같았어요. 그 후 저는 학교 전반의 분위기를 다시 살펴보며 엘리 선생님의 작은 시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방식으로만 다가가려고 한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사용하던 언어, 방식, 가치들이 아이들과는 이미 멀어진 것은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기존의 교육 방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있지만 감정이 없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짧은 표현이 더 큰 위로와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거요.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이 뜻밖에도 한국어였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엘리 김 선생님과의 대화를 나눈 지 며칠 후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점심시간을 더 자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교실은 창문 하나 없는 지하 복도 끝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말들만큼은 참 따뜻하고 반짝였어요.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 혹시 아이들이 한국어를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본인 생각은 어떤가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요. 아이들이 힘들 때 쓰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영어로 하면 너무 직설적이고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괜찮아. 파이팅. 아이고 같은 말은 표현은 간단한데 마음은 따뜻하게 전해지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으로 교내의 다양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눈을 피하던 학생, 교실에서 소리 없이 울던 아이, 학부모 면담 자리에서 그 애는 원래 말이 없어요 라고 말하던 부모님들까지 그 모든 순간에 아이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 선생님은 이어 말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밖에서는 영어만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부모님한테 사랑해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냥 I love you라고 해도 마음이 잘 안 담긴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말보다 느낌을 먼저 전달해주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엘리 선생님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녀가 언어 사이에서 어떤 정체성을 품고 살아왔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이의 경험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감정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학교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엘리 선생님에게 그 표현놀이 우리 반에서도 해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묻기 시작했고 실제로 일반 학급 몇 곳에서도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 따라하기 활동을 시도해 보았어요. 선생님, 저 오늘 시험 망했어요. 근데 괜찮아. 라고 말하니까 진짜 좀 괜찮아졌어요. 우리 엄마도 가끔 파이팅 해줘요. 나 한국말 좋아요.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저는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이 다시 친구에게 전해지고 또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놀이처럼 시작된 이 활동이 점점 아이들 사이에서 위로의 공식 언어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미안해요보다 괜찮아가 먼저 나왔고 시험 전날에는 파이팅이 서로를 응원하는 말이 되었죠. 하지만 정작 이런 변화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교장이었고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교육청, 학부모, 지역사회와 직접 부딪히는 사람으로서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또 이것이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늘 조심스러웠어요. 어떤 날은 밤늦게 집에 돌아가 엘리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한국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어느 날 아침 7시 반쯤 학교에 도착해 교장실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청소 노동자 마르코 아저씨가 한 손을 들어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파이팅, 프린서펄. 저는 너무 놀라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무언가 아주 깊고 따뜻한 응원의 말이었어요. 마르코 아저씨는 영어가 서툰 분이었고 평소에 대화할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파이팅이라는 단어로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어 놀이가 아니라 학교 전체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요. 이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한두 교실의 놀이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정서적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공식 방과 후 수업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물론 걱정은 컸습니다. 아직도 일부 교사들은 왜 하필 한국어죠? 라는 반응이었고 교육청에서도 제2 외국어는 이미 스페인어가 있는데 굳이 더 늘려야 하나요? 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는 거요. 그 첫 번째 돌을 이제 막 놓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교장회의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말하고 싶은 언어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건 문법과 규칙이지만 아이들은 감정을 나눌 언어를 찾고 있어요. 저는 이 학교에서 그 언어가 한국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고 또 어떤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마거릿,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유행일 뿐이잖아요. 몇 주 지나면 애들 다 흥미 잃을 겁니다. 그 말에 다른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가 정서적인 언어라고는 하지만 교육 과정과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 SAT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리고 말이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한테 또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언어를 통해 친구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며 안아준 아이를 보았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단어 하나로 점심시간을 웃음으로 가득 채운 아이들도 보았고요. 우리가 지금 그 감정을 외면한다면 앞으로도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보류였습니다. 정식 교과 외 활동을 방과 후 수업으로 인정하려면 행정 절차와 승인이 필요했죠. 게다가 일부 학부모들은 왜 하필 한국어냐 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왜 스페인어가 아니라 한국어죠? 우리 집엔 아무도 한국계도 없고 한국 드라마도 안 봐요. 학교가 아이들을 특정 문화에 편향되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밤마다 정말 이게 옳은 길인가라는 생각을 반복했고 누군가의 말대로 그냥 조용히 퇴임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다시 붙잡아준 건 엘리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전 선생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 말하고 싶은 언어를 듣고 있느냐는 질문이요. 저도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준비 중인 작은 수업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단어 따라하기가 아니라 상황극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같은 장면을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내가 옆에 있을게. 오늘은 그냥 같이 밥 먹자. 그 단어들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위로였고 연결이었으며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8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는 조용하고 예민한 성격이었고 평소에도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교사들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다가간 건 다름 아닌 다른 반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는 천천히 다가가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 말에 울고 있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간 급식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말이 가진 힘, 그리고 언어가 얼마나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지를요. 그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육청의 허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한국어 감정 표현 수업을 열기로요. 공식적인 방과 후 수업이 아니라면 비공식 스터디라도 만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엘리 선생님도 기꺼이 동참해주겠다고 했고 몇몇 교사들도 조심스레 도움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조용한 도서실 한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한 학생은 13명, 모두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품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엘리 선생님이 작은 화이트보드에 써놓은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한 뒤 서로에게 말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저에게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딸이 집에 와서 엄마, 나 오늘 누군가한테 괜찮아라고 말했어라고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어요.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 웃음을 나누고 그 웃음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목소리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그 첫 수업 이후 우리 도서관에서는 매주 2번씩 감정 표현 한국어 교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예산도 대단한 장비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조용히 모여들었고 하나둘씩 그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도서관 의자가 모자랄 만큼 아이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수업은 매번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실수했을 때,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을 때 등 일상 속 감정을 다루는 장면들이었고 엘리 김 선생님은 그 장면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을 함께 찾고 연습하게 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 표현들은 단순한 언어 수업의 재료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 되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사실 옛날에 학교가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좋아졌어요. 왜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누군가 저한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야. 점점 학부모들도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자녀가 집에서 오늘 수업에서 배운 말 써볼게요. 괜찮아 라고 말하더라며 웃으며 이야기하셨고 일부는 아이랑 대화가 조금 쉬워졌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역사회로 퍼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저희 학교를 방문해 인터뷰를 했고 한국어로 감정을 배우는 중학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후 몇몇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활동이 소개되었고 이 경험을 나누기 위한 초청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교육청은 드디어 한국어 정서 표현 프로그램을 시범 방과 후 수업으로 정식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날 저는 조용히 엘리 김 선생님과 도서관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수업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건 수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제 은퇴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행사장에는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순간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잠시 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 학교에서 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로 친구를 위로하고 웃게 해주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어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마음이 닿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파이팅! 이내 아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번지던 그 단어는 곧 박수와 함께 행사장을 채웠고 그 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퇴임 후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북카페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작은 소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괜찮아 모임.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연결되는 시간. 그건 아마도 제가 이 30년 넘는 교육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요.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이 작은 한국어 표현이 미국의 한 중학교를 바꾸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괜찮아, 파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드는 감동실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